반갑습니다. 함원 입주민 여러분. 금요일에는 잡담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무겁고 피하고 싶은 과거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과거이기도 한 한국 현대사의 고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정리하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이 내용을 정리했다면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데 이 아픔을 함께 나눠주실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계시다는 위안에 힘겹지만 원고를 어쨌지 마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8년 여의도 한 빌딩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고문 후유증으로 짐작되는 모습으로 쩔뚝거리시면서 힘겹게 걸음을 옮기셨던 그 장면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심각한 고문 후유증을 앓으셨던 김근태 선생의 얼굴도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뒤에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김건희 특검 선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은 아닌데 그날 오후 2시쯤인가요? 라이브로 듣다가 짜증이 확 밀려와서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판결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 선고였던 주가 조작 문제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영역이어서 이 뻔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듣다가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짜증이 났던 게 이러면 이걸 다음 주 월요일 시사 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 해석사를 할 때 아주 초창기 2024년 8월쯤인가요? 이정무 실장이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2주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해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가 조작 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방송 온 거 쓸 때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번 판사의 허접한 판결에 반론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제발 유죄로 판결이 났어야 됐는데 입주민 여러분들 얼마나 할 일도 많으시고 투쟁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얼마나 바쁜 분들이신데 이 주가 조작을 또 해설하고 또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이것 때문에 또 분노하셔야 되고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특히 그런 이유가 월요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김건희 주가 조작이 100% 유죄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2024년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형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많이 나와봐야 집행유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김건희가 저지른 총체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단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량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 조작은 사실 지금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걸로 형량이 붙어봐야 많아야 1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사가 유죄 맞고요. 이걸로 형량을 많이 못 붙입니다. 이랬으면 그래 한국 사회가 주가 조작에 너무 관대하지. 이 관행을 바꿔야 되는데 하필이면 김건희 때부터 주가 조작을 무겁게 처벌하겠다. 이러기도 쉽지 않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무죄를 때려버리니까 제가 경제기자 출신인데 이걸 어떻게 반론을 안 합니까? 그래서 짜증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던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무죄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 사건을 다시 다루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별 큰일이 없다면 월요일에 주가 조작 사건 판결이 왜 헛소리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의가르니 교과 얕은 인터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시는 세 분의 함원 입주민 여러분들을 연이어 모시고 있는데 지난주 종로 3가 함원이 일원이신 신현일님에 이어서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민주진보 진영의 기초의원을 허락하지 않았던 험지 중의 험지, 사드의 고장 성주에서 힘찬 출마의 기치를 올리신 대구 함원이의 일원 이강태님을 뜨거운 환영의 마음을 담아 모시겠습니다. 확 끊기는 인터뷰 자의가르니 교과 8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대구 함원이 소속 민주 진보 진영의 불모지 성주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당선을 노리시는 제가 그 기록만 찾아봤을 때 느낌은 불굴의 전사 느낌이십니다. 이강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강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에 출마하시는 하모니 분들 세 분째 모시고 있는데 네, 느낌상 기분 네, 나쁘게 듣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네, 가장 당선 확률이 낮아 보이는 예, 예, 네, 맞습니다. 험지 출마자십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 음, 그 박씨 집성 촌 고령 박씨인가요? 성주 집성촌이 성주에 있는데 그 고령 박씨에 속하는 네, 사람들이 박정희 네, 뭐 박근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어봤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예, 네, 보수세가 강하고 제가 예, 다른 선거들 기록을 쭉 찾아봤더니 얼추 무소속까지 합치면 늘 80%를 넘나드는 보수 진영 득표율이었고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 2018년에 네, 성주 군수로 출마를 하셨지만 그때를 네. 빼고 나면 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 자체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무소속 후보들만 잔뜩 있으셨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 네, 야,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왜 그 말투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저한테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시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왜 네, 경상도에서 민주당 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제가 따로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선거 때만 되면 떨어지는 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 왜 떨어지나 보니까 당이 민주당인 거예요. 예. 음, 그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름이 뭘로 불려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네.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약간의 애정이 같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뭐 민주당 쪽으로 계속 표를 네. 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네. 그 네. 자기소개를 간단히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반골 네. 기질이 그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반골 기질이 너무 세서 호남에서 태어나셨으면 아마도 국민의힘 당원으로 살았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적어주셨습니다. 오, 예, 진심이십니까? 맞습니다. 네. 어, 그거는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김대중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셨고 노무현 네. 대통령에게 관심을 갖다가 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전북대 강중만 교수의 한국 현대사 산책이라는 책을 읽고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그 지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찍는다는 것이 지금 뒤편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네. 참 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속된 말로 음. 김대중이는 빨갱이야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저라도 찍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안 찍어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DJ 찍어드렸고, 노무현 대통령 찍어드렸고, 정동영 후보님도 찍어드렸고, 그렇게 다 찍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저희 부모님하고 싸웁니다.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은, 저놈의 자식은 뭐 오해 컸길래 아가 저 모양 저 따위냐고. 내가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누구 닮아서 아가 저러냐면서 매일 싸우고, 네. 심지어는 결혼해서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제가 장인어른 보고, 장인어른 저기 누구야, 이명박이 찍으면 안 됩니다. 네. 이명박이 찍으면 저 잡혀갑니다.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나왔을 때 박근혜 찍으면 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네. 성주에서 제가 빨갱이를 소문나가지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주에서 그렇게 과격하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쪽에서 말하는 아니 저쪽에서 말하는 빨갱이 같은 짓은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이제 장인 어른도 설득하고 뭐 그랬죠. 근데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놈 자식 저거는 누구 닮아서 저따구고 그러면서. 네. 이게 그 설득의 도구가 왜 네. 우리가 이명박 같은 자를 선택하면 안 되느냐, 박근혜 같은 자를 음. 선택하면 한국 사회가 또는 우리 지역이 얼마나 네. 잘못될 것이냐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저쪽 되면 사위가 잡혀갑니다. 지금 이걸로 설득을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 그때 선거했을 때 그때 네. 당선되셨던 그 시기에 네. 진짜 제가 그 사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네. 찍혀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지 않으면 전 진짜 잡혀갑니다. 네. 그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마음을 돌리시더라고요. 네. 예, 아무리 부모님, 그래도 사회, 부모님은 마음을, 부모님도 그때 누구 찍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장인어른 장모님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네. 뭐, 예. 어떤 이념보다도 가족이 먼저죠. 사위하고 아, 자식이 맞습니다. 잡혀간다는데요. 그렇죠. 네. 사위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네, 사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진보 네, 진영의 마음을 두신 것과 별개로 정치를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네, 민주당 당원이시고 당연히요. 민주당에 네. 입당하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가 아무래도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것과 무관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2016년 7월 14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어, 북, 북의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라는 네, 이유를 가지고 또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주민 네, 동의도 없이. 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주민들 앞에 가가지고 좀 선동을 좀 했었습니다. 네, 선동하면서 사드는 막아야 된다. 사드가 들어오면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때 초기에 사드 투쟁이가 성주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이었는데 네, 제가 그 문구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주에만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 끝인 거냐? 네, 대한민국 이 음,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사드 배치 반대 성주 투쟁이로 가야 된다라고 네, 하니 그 당시 투쟁위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는 대한민국 관심 없고 성주만 사드 배치 안 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제 속내를 드러내놓고 굉장히 많이 싸웠었죠. 많이 네, 싸우고 그 안에서도 막 투쟁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 저 혼자 외롭게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4개월 동안 매일 저녁에 2,0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주민들이 매일 밤에 나와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투쟁의 힘을 보면서 아, 성주도 이제 바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주변에 같이 이제 사드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 저보고 내년 지방선거에 한번 나가보지 어, 않을래라는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했더니만 참 이유가 좀 우스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뭐 돈을 쓰지 않더라도 약간의 뭐 그럼요. 재정적 출연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드 투쟁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가 아버지하고 엄마가 돈이 약간 있다면서 라는 이유로 네가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 네, 또 계속 앞장서 가지고 선동했던 그런 기억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나 봐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들 네, 좀 그 자질도 있고 역량도 충분한 분들이 계셨지만 네, 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한사코 다 발을 빼시길래 네, 그렇다면 그러면 뭐돈 없이도 조직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한번 네, 보여주겠다라는 이런 어, 용기, 예, 네. 객기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선거 출마하신 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그 네. 부모님 집안이 돈이 좀 있어서 출마의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강태님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 제가 덧붙이자면은 네, 한때 좀 있으셨다는 걸로 네.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한때 조금 있으셨다. 아니요. 표정이 지금 겸손하게 얘기하시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아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요즘 사드 투쟁이 조금 많이 약해진 듯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여쭤보고 맞습니다. 싶었는데 혹시 네, 시간이 되면 이건 뒤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네, 이 사드가 결정되는 성주가 부지로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뭐 사드가 반대하는 사람이건 찬성하는 사람이건 진짜 이 예의 범절을 쌈 싸먹은 지명이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설명회를 한번 하기라도 했나 아니면은 성주가 물론이죠. 후보 이름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무슨 평택이니 뭐 어디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툭 하고 던지고 나오는 뒤에서 나오는 설명이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음, 진짜 황당한 설명으로 성주를 사드 부지로 배치를 했고 예, 그래서 예, 너무나 당연히 성주 지역의 민중들이 격렬하게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반대를 했는데 네, 19대 대선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 찬성했던 홍준표가 56.1% 예,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처럼 사드 찬성 입장을 표명한 후보들의 성주 지지율을 합치면 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분은 이때부터 성주의 투쟁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냐? 아니, 투표를 해봤더니 성주 민중들은 다 사드 찬성하는 대통령 후보들한테 75%를 몰아줬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으셨더라고요. 이 대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사실은 음,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대선 이제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많은 민중들이 지금 현재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소송리 네. 마을에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드 미사일이 미군이 혹시 쳐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뭐 캠핑도 하시고요. 뭐 금토 일일 해가지고 캠핑도 하시고 주말마다 많은 분들이 연대하러 오셨습니다. 오셨고 네.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에서 이까지 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네. 물품들을 보내주시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라면과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쌀, 물, 뭐 부식, 라면, 또 성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연대 의미로. 그래서 그걸 받고 힘을 많이 얻었는데 저희는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네. 그 투표 결과가 그래도 20%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내심 기대했었는데 20%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굉장히 충격 먹었고 그러면서 각종 SNS에서 저희 성주에서 투쟁하고 있는 저희들을 비난하는 조롱을 그리고 하죠. 성주 네. 그렇죠. 그리고 성주 주민들을 조롱하는 비난하는 성주 보고 뭐 소변도 보지 않겠다. 성주 참여는 사 먹지도 않겠다. 성주 쪽으로는 지나가지도 않겠다라는 이런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해줬던 20% 남짓 되는 시민들이 있다. 민주시민들이 있다. 이들이 이들이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네.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들과 저희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계속 뭐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SNS에서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자들도 고생 많구나라는 얘기로 나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사라졌죠. 네. 예, 근데 이게 근데 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달라고 해놔놓고 막상 투표할 때는 왜 저쪽을 찍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말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면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재현되지 않나. 음, 예. 그래도 야들을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사람, 만약에 민주당을 찍으면은 세상에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네. 예, 이제 그런 심리들이 있지 않나.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 이 항상 이제 투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구 경북 지역을 향한 일부 민주 시민들의 이야기겠지만 니들이 그렇게 찍어놨으니 니들이 다 감당해.
니들이 뭐 70% 80% 찍어놓고 뭘 요구해 이제 이런 약간 거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모니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구 경북에서도 이 땅의 진보를 위해서 싸우시는 김명환 님이 계시고 이강태 님이 계시고 수많은 민중들이 싸우고 계시니까 뜨겁게 연대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말 들어서 힘들고 지치면 시작도 안 했죠. 멋있으십니다. 네, 예. 네, 어, 그 선거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죠. 예. 2018년에 집안이 부자라는 이유, 이게 아니고요. 아버님이 한때 한때 돈이 조금 있으셨던 한때 분이셨어요. 조금 예, 있으셨던 분이라는 네,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이 투쟁을 이끌어 오신 경력과 의지와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군수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전후로 보면 민주당 후보 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군수로에 출마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2등이 무소속이셨던데 군수 후보로 맞습니다. 출마하셔서 15%를 넘게 득표를 하셨습니다. 그쵸? 네, 예, 그때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당선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선거는 아니고 네, 그냥 진짜 15%만 넘기자. 네, 선거 비용은 그래도 보전 받아야 되지 네,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나갔었는데, 어,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성적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당신을 이번 선거에서 찍을 사람이 생겨서 고맙게 생각한다. 음, 그게 당신이어서 참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위로 많이 받았었습니다. 많이 네, 받았고, 마지막 선거운동 할 때, 제가 SNS에다가 이제 성주군청 앞에서 혹시나 재수없어가 성주군수가 될지도 모르니, 성주군청 앞에 그 큰 마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저희 운동원들하고 지지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율동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었는데, 그때 그런 저한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의 말씀들이 기억나다 보니까 제가 율동하면서 막 울었었어요. 울었었는데 그때 JTBC에서 와가지고 촬영해 갔었거든요. 네, 그래, 이거 혹시 방송 나옵니까? 그러니까 당선되면은 내보내겠다. 그러면 네, 택지면 안 내보내겠네요. 그러니까 네, 안 내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런 기억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당에서도 좀 놀랬던 게 제가 누구지? 누군데 여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얻었을까? 네, 그리고 성주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찍어주지는 않으셨지만, 아니,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성주에서 어떻게 활동한 것도 없었는데, 저 친구가 나와가지고, 15.67%인데 저는 반올림해서 16%라고 16%, 네, 얘기합니다. 예, 16%, 예. 네, 네, 예,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거,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 2022년 지방선거에는 군수로 출마를 안 하셨고 그때는 기초의원회에 출마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출마를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사실 제가 군수 후보로 준비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3인 선거구입니다. 네, 예, 3인 선거구라서, 어,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현재, 뭐, 물론 같지만, 경북권 내에서 3인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의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성주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걸 그,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가깝게 또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셨던 네, 동지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분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군수를 나갈 테니 네, 당신이 이제 군의원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번에 뭐 대선이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선 승리하고 나면은 바로 두 달 뒤에 선거가 치러지니 네, 그리고 3인 선거군이 충분히 충분히, 우리 민주당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설득하니까 그분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내가 짐을 좀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나오셨고 어 저는 제가 군수 나가려고 했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군수 나가지 말고
이번에 선거운동을 네가 집중적으로 좀 음,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음, 사실 뭐 지난 선거 때문에 출마하고 난 다음에 재정적 지출이 좀 있어가지고 예, 물론 보전 받기는 받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출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출마하지 않고 이 기초의원 선거에 제가 올인하겠다 해서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 후에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전에 저희 민주당 뭐 그래도 이제 당 득표율이나 그 대선 때 있었던 그런 득표율을 보면은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득표 수를 못 땡겨 왔었어요. 네. 예, 우리 민주진영의 분들이 투표를 안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그때, 그분도 예, 그때 많이 낙선되셨습니다. 2018년도에 많이 당선되셨다가 2022년도에 또 많이 낙선하셨죠. 2022년 그분 지방선거 때문에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안 좋았죠. 2022년 맞습니다. 지방선거가요. 네, 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네. 이번에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네,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실망이 많이 클 것 같아서 하여튼 음, 기대하지 않고 이번에 나가서 떨어지면은 나 이제 안 한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네, 왜 니 말고는 없다. 사실 성주에 저 말고는 없거든. 제가 마음만 먹으면요 국회의원부터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네, 그만큼 성주에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뭔가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적어도 저라도 당선이 되어야지 어 이제 제가 그분들의 울타리가 되어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분들이 우산이 되어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뭐 과거와 다르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많이 해주시고 분위기가 좀 예전과 다른 게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해요. 어, 잘하더라, 네, 잘하더라.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덕분에 주식에서 빚 갚았어요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번 얘기 잘하면 재수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예, 불안감에 하루하루 열심히 다니고 네. 있습니다. 네. 아, 당선되시면 제가 제일 먼저 축하 인사드리러 성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지 그, 마십시오. 오지 아, 마십시오. 말 조심하고요. 어, 네, 네, 저한테 자기소개 적어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네, 그, 이 군이니까 인구도 많지 네. 않고 돌아다니다 보면 선거운동을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 보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아이고, 우리 이강태 후보 민주당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심지어, 예, 잠깐 요쪽으로 입당했다가 예, 당선되고 예.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라는 음. 제안도 온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대답이 제가 이거 보고 너무 터져가지고 어찌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국민의힘에 들어갑니까? 쪽팔리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적어주는데 진짜 이런 예. 분위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당 쪽에 계신, 다들, 어, 이제 당 색깔은 틀리지만, 네, 다들 나가면 다 선배고, 형님이고, 후배들이거든요. 또 다 네, 어르신들이고. 네, 그래서 관계들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지난 국면 때, 그때 막 피켓 들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리 당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네. 야, 니 우리 당으로 들어왔나? 우리 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선되고 저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길래 형님 어째 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국민의힘 들어갑니까? 아이고 저 쪽팔리가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당선이 되려면 저쪽 당으로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음, 그래서 저쪽 당을 가거나 아니면은 소속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길래
제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했었겠지만, 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음, 성주에, 그럼에도 진보 진영이라고 일컫는 민주당이 성주에 한 사람이라 나와서, 그리고 저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이 나오고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섞여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또 그쪽에는 이제 다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성조가 좀 다채로워지고 좀 예, 좀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딱 저한테 오시는 분들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네, 정치색을 드러낼 수가 없대요. 그런 말을 내뱉었다가 이제 왕따 아니 왕따를 당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가슴 아파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성주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손님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예,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뭐 나는 이재명 지지한다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이거 사람 그 그래 안 받는다 이거 그러면서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이 너무나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성주에서 성주 구민이라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자네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예, 네. 그런 그런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주민 여러분, 이 인터뷰 보시고 난 다음에 댓글로 이강태 후보님 진짜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질문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역 내에서 그 인지도도 높으시고 사람들 사이에 친화력도 좋으시고 영향력도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잠깐 우리 당에 와서 당선되고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질문 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있었는데 아예 지금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네. 3인 선거구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3인 선거구면 1등, 2등, 3등까지 당선이 되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3인 선거구에서 민주당을 뽑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지역에서 지금 저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무소속 출마하시면 무조건 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 깃발을 내려놓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다양성과 가치와 철학을 위해서요. 정말로 많은 응원과 연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진짜 그렇고요. 공약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우선 그 제가 네, 공약 네. 적어주신 것 중에 헌법 전문 암기를 다 하신다고요. 그리고 헌법 정신에 의해서 예, 예, 제가 공약을 부탁했을 때 이런 답이 나온 게 처음이어서 요 얘기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예, 네. 공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네, 성주 주민으로 살아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공보물에 넣고 또 SNS에다가 이제 알리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흔히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야, 어디 가서 뭘 허가를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네, 뭐, 뭐, 뭐 길에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니까 잘 안 해주더라. 그런데 의원한테 부탁하니까 네, 뭐 면장한테 부탁하니까 군수한테 부탁하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그 면장 잘하더라, 그 군의원 잘하더라, 그 도의원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은 주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고 보장받아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정에 가서 내가 말로 하면 잘 되지 않지만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몇몇 분들에게 얘기하면 그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화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굉장히 이거 따지고 보면은 우리 헌법에 있듯이 어 모든 인간은 균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힘 네,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성사가 된다면 그게 민주주의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성주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네, 여기를 인터뷰 때문에 좀 찾아보다가 좀 놀란 게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GRDP라고 하는데 네, 대구가 굉장히 이 지역 내 총생 우리가 이제 보통 울산이 제일 GRDP가 높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대구가 굉장히 낮은데 경상북도가 의외로 광역자치단체 중에 GRDP가 낮지 않습니다. 평균 이상인데. 음, 그래서 제 짐작에는 이건 뭐 당연히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가 그렇죠. 주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주가 또 의외로 GRDP가 낮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예, 예, 그런데 소득 예, 예, 순유출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돈은 예, 성주에서 벌고 성주 바깥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지역 경제가 엉망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너무 짧게 나와서 제가 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주 네네. 군의 경제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음, 그, 일반적인 농촌 도시답게 네, 인구가 계속 소멸되어 가고 있고, 계속 이제, 줄고 있죠. 지금 4만 명이 예, 간당거리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봤었을 때는 4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주소지를 두고, 두고 있지만 살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네.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한 3만 명 초반대, 예, 예, 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네, 있는데, 참외라는 그 이제, 네, 부가가치가 높은 그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나, 네, 이게 참외라는 그 작물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노동력이 많이 네, 필요한 농작물이라서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가져가십니다. 어, 네, 예, 가져가시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소비 이제 지역민들이 집에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지역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참외라는 농작물이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돈 쓰임이 좀 크십니다, 다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저 밖에 가서 돈을 쓰고 뭐 네, 밖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지역 경제 그래서 이제 지역에 예산이 좀 그렇게 넉넉진 않습니다. 예. 네, 뭐 조수익이 이제 농작물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6천조라고 하는데 네, 과연 그 6천조가 다 어디로 들어가나 네, 뭐 싶은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음, 이게 농사라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게 어,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농자재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돈까지 다 지출되고 나가버리면은 실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노동력에 비해서. 음, 그러다 보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농가에서 뭐 실제로 그만큼 그렇게 돈 번 만큼 잘 살고 계시냐라고 봤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음, 농협이라는 이런 데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예, 예, 대출을 해가지고 예, 예, 수치에 비해서 수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예, 민중들 삶이 별로라는 제가 지금 리포트를 몇 개 봐서 그런 걸 맞습니다. 여쭤본 것입니다. 뭐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예, 우선 네, 요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 숱한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민주 진보 진영의 대통령을 지금 한국 사회가 네 번째 맡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성주에서는 그 어떤 민주 진보 진영 대통령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지만 선거했을 때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금 당선됐을 때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분위기가 좀 바뀌거나 평가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명함을 파가지고 네, 이제 출마 예정자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행사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길에서 지나가다가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명함을 주면서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야, 이번에 니 되겠더라. 야, 이재명이 잘하잖아.
이재명이 잘하잖아. 하여간 네. 국민의힘 저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것도 예, 1대1로 있을 때 얘기하신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린데 다수가 모여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도 야, 이제는 민주당도 하나 나와야 된다. 혹은 야, 이재명 이만큼 잘하면 이제 성조에도 하나 뽑아줘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해주면은 잘하는 건 다 아니까 사람들이 반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래도 성주의 21.6%라는 지지율밖에 성주 국민들이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금 성주 국민들 제가 만나는 분들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보다 성주가 대통령이 잘하니까 분위기가 그전과 좀 다르구나. 성주에 사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한 10번 가까이 오셨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사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성주에 이제 성주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생각들은, 어, 대통령 선거하기 전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되게 흐뭇하고 기쁜 일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소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입니다. 네, 정치인 이강태 그리고 네. 성주 군민 이강태님은 스스로 미래를 어떻게 꿈꾸냐와 대구 경북의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냐 질문 두 개입니다. 자, 2분 내에 어떻게 소화하실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제 미래는 아마 이번 선거에 당선돼가지고 아마 70 넘을 때까지, 예, 성주에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리고 진보 진영의, 성주군 안에 있는 진보 진영의, 우두머리로서 열심히 할 것 같고, 대구 경북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쉽게 바뀔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바뀔 분들이 아닙니다. 윤석열 보고도 윤어게인 하는데 지금도 성주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대구의 메카라고 일컫는 서문시장이라는 곳에 가면요. 아직도 이재명 욕하시는 분들 천지빛깔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그런, 천지빛깔이는 매우 많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렇, 그렇지만 이제 세대가 변하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책에서 들은 건데 대구가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려졌던 때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네, 지금 뭐 지금 앞으로 지금 곧 이제 중심에서 벗어난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윗세대들. 그 세대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가 그 대구를 이끌어가거나 경북을 이끌어갈 때는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은 대구, 경북의 광역자치단체장은 뽑히지 않지만 네. 그래도 기초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당선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얕은 인터뷰, 뚝 끊기는 인터뷰, 예상대로 뚝 끊겼습니다만 함께 해주신 이강태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성주라는 험지에서 이강태님의 진심이 역사적 진보의 첫걸음을 내딛는 낭보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7일과 28일 후원해주신 분들께 마음을 담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27일 후원자이신 이별주님, 28일 후원해주신 천별주님, 선별아님, 김별자님, 이별호님, 현별자님, 이별구님, 슬픈 아픔님, 전별주 요세피나님, 조음님, 인터시티찬님, 김별리 응원합니다님, 이완배 작가님 응원합니다님, 하별아님, 비주류게이머님, 유성상 벵갈스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연대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고문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경쟁도 없고 언제나 마음의 평화만이 가득하고 어떤 고통도 없고 그런 곳이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은 그런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요?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상상력의 부족함 탓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저는 어떤 이유로 행복할 수 있을지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재밌을까요? 저는 야구를 봐야 재밌는 사람인데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프로야구가 천국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난의 삶 속에서 동지들과 성취를 이뤘을 때 나누는 연대의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천국은 우리가 모두 상시적으로 연대하고 배려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천국의 역사를 진보시키기 위한 투쟁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행복이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옥의 모습은 정확하게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하는 순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본질이 뭘 것 같습니까? 거기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고통도 이 고통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정말로 지옥인 이유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악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옥인 겁니다. 1980년대 초 광주항쟁을 억압한 전두환 군사 독재에 항의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한 시인 황주우 선생이 1990년 동아일보에 나의 작품, 나의 얘기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해낸 것은 고문에 대한 체험에서였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극심한 고통은 죽음이 희망으로 나타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의 현존이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주되 죽음이라는 영원한 휴식을 주지 않는 것이 고문자의 직업정신이다. 지옥이 지옥인 것은 그곳에는 죽음마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은 지옥의 입구를 여기 들어오는 너희 온갖 희망을 버릴진저라고 새기고 있다. 그렇죠. 여기 들어오는 너희 온갖 희망을 버려라. 당장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절망.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황지우 선생은 인간이 지옥을 상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문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고문이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죽음도 허용하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은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지옥이 바로 고문 현장이었다는 거죠. 저는 철없었던 청년 시절에 이런 농담을 종종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야, 너희들 나한테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잡혀가면 고문을 견딜 자신이 없어. 나는 고문실에 들어가는 순간 다 불 거야. 다 불겠습니다. 어디까지 불어드릴까요? 이럴 확률이 높은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불면 안 되는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고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해석한 이후에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불게 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문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불게 하려고 가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 특히 박정희 이후의 고문을 보면 그 고문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 대부분 고문 사건이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고문이 이뤄지는 이유는 조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습니다. 걔들이 만약에 나를 고문한다면 내 비밀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걔들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맞다고 수긍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쥐뿔도 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는 게 실제로 쥐뿔도 없는데 고문을 가하는 쪽이 보기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네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불어. 네가 간첩이라고 불어.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짜놓은 얘 간첩 이걸 다 인정해. 이게 고문의 목적입니다. 저보고 야 정준이가 간첩이야. 간첩 수괴지. 이걸 불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일단 정준이가 간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정준이하고 같이 가깝게 있을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정준희 교수는 그때 중요한 인물이었고 저는 1996년까지 전단지 돌리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정준이가 간첩인지 아닌지 알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가하는 쪽은 그런 게 쥐뿔도 안 중요한 겁니다. 내 입에서 정준이가 간첩 수계예요. 북한 스파이하고 언제 접촉하는 걸 봤어요.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예, 제가 봤습니다. 정준이는 간첩이에요 하면 그때부터 정준이는 간첩인 겁니다. 모든 조작 사건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고문을 당한 게 1974년하고 1975년입니다.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민청학년 사건으로 체포돼서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 정권이 발표한 민청학년 사건은 100% 조작된 사건입니다. 이건 그냥 제 주장이 아니고요. 법적 역사적 판단이 완전히 끝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작 사건에 체포된 사람이 무려 1024명입니다. 구속 기소된 인원이 무려 180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체가 1도 없는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이 가짜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숱한 고문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을 잡아가서 니들 이완배 하모니라는 불순단체에서 간첩 활동했지? 이완배가 간첩 수괴지? 너 봤지? 이러고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찬 총리는 그때 이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요. 1985년 8월 24일 김근태 민청년 전 의장이 전격적으로 체포됐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 동안이나 고문을 받았습니다. 무려 17일입니다. 김근태 선생은 당시 뭘 풀어야 했을까요? 10월 29일 서울지검 공안부가 김근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용은 당시 모든 극렬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해온 용공지하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핵심이 김근태라는 겁니다. 김근태가 운동권의 대부고 극렬 좌경의 사회주의자고 폭력 시위 때마다 장외에서 조종하는 자고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죄다 해방 이후에 좌익에 가담해서 월북을 했고 그래서 김근태는 간첩의 조종을 받았고 이게 발표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꼼꼼히 보면 김근태 선생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검찰 새끼들이 그때 했던 말이 김근태가 북한과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앞으로 계속 수사해서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뭘 불어야 끝나는 고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간첩으로 찍었어. 인정해. 인정할 때까지 패는 겁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좀 힘겹지만 함께 김근태 선생의 고문 기록을 보겠습니다. 주된 것은 전기 고문이었다. 전기 고문을 할 때에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다. 고문대에 담요를 깔고 눕히고서는 몸을 5군데 묶었다. 발목과 무릎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맸다. 신체에 고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악한 의도였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가 잘 통하도록 물을 뿌렸고 발가락에 전원을 연결시켰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 고문이 진행됐다. 전기 고문은 한마디로 불고문이었다. 외상을 남기지 않으면서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고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수반하는 고문이었다. 그것은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를 끊어버리는 것 같았다. 머리가 빠개질 듯한 통증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것처럼 아른거리는 공포가 몰려왔다. 물고문은 전기고문과 한 세트로 진행됐다. 물과 불의 콜라보라고나 할까. 두 고문의 상승 효과는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었다. 물고문이 밑바닥에 닿지 않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질식해가는 것이라면 전기고문은 불 인두로 지져서 바싹 말라 바스러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튀기는 그런 것이었다. 김근태는 마음속으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다는 노랫말을 떠올렸지만 그 노랫말을 실행하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해야만 했다. 그는 인간성 자체에 대한 절망에 몸서리쳤다. 고통의 극한으로 모는 고문에 자신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다. 고문자들은 비명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했다.
그들은 전기 고문 앞에서 발가벗긴 채로 떨고 있는 그에게 성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추위와 공포로 위축돼 있는 그의 생식기를 가리키면서 이것도 조시라고 달고 다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놈들은 다 이따위야 라고 비웃었다.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함께 이 고통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전부 실명으로 고문 피해자분들이 증언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실명을 다시 밝히는 것이 그분들에게 혹시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도 있을 듯하여 모두 익명으로 남아있는 고문 기록만 보겠습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함께 실시했다. 철제 의자에 앉혀 온몸을 의자에 묶은 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다음 10리터짜리 흰 주전자로 물을 부어댔다. 고춧가루를 콧구멍에 집어넣고 물을 부으면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다. 고통 속에서 기절해버리면 다시 깨운다. 몸이 젖은 걸 이용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의 전원을 연결해 전기 고문을 가했다. 북한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고문하고 고문에 못 이겨 입북했다고 하면 뭘 보았느냐로 질문이 넘어가서 다시 고문을 하는 시기였다. 벽에 붙은 세면기에 성기를 올려놓게 하고 신발짝으로 3번 내리쳤다. 그때마다 까무러치면 찬물로 끼얹어 깨웠다. 지금도 하체에 통증을 느낀다. 발가벗긴 채 철장에 손목을 묶고 라이터불로 온몸을 지져 고통을 줬다. 채모를 태워 수치심을 극대화시켰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야전 침대 몽둥이로 엄청나게 맞아 움직이기 힘들었다. 온몸의 멍자국을 없애려고 송치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매일 안티프라민 마사지와 온수 목욕을 하도록 했다. 작은 송곳으로 하반신 허벅지를 계속 찔러 검붉은 피가 온몸을 적셨다. 상처를 치료한다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약을 먹였는데 그 약만 먹으면 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했다. 피멍든 허벅지에 종이짝처럼 얇게 썬 소고기를 놓고 상처 부위를 동여매면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가장 무서운 고문은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었다. 2, 3주씩 안 재우고 두들겨 패면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려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하지도 않은 일을 고문에 못 이겨 시인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계속 울었다. 안기부에서 66일 동안 햇빛도 못 보고 지하실에서 생활했다. 6일 동안 한 잠도 안 재워 몽롱한 상태에서 고문을 받았고 죽인다거나 식구를 다 죽인다는 협박을 당했다. 수사관들이 일방적으로 조작한 팀스피리트 작전 내용, 군사기밀, 근로자 보수 문제 등은 그들이 누렇게 퇴색된 신문을 오려다주며 3일 동안 외우라고 해서 외운 것이다. 외우지 못하자 보고 쓰라고 했다. 어느 날인가 저에게 짬뽕을 시켜주며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국물은 먹지 말고 다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욕조 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얼굴에 수건을 덮어 물을 부었습니다.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것이 짬뽕 국물이었습니다. 그 매운 국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오니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소리 지를 힘조차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참 모욕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도 짬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칠성판에서 물고문하다가 중간중간 전기 고문도 해요. 발가락에 전선을 꽂아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 몸이 뜨게 돼요. 허리가 부러지거나 잘리는 듯한 고통이에요. 그걸 얼마나 반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속에 온갖 오물을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도 안 분다고 지독한 놈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까무러치면 다시 깨워서 반복해요. 이렇게 3, 4일 당했어요.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무엇인가를 돌리는 소리가 나면 곧바로 충격이 왔어요. 충격이 오면 허리가 꺾이면서 하늘로 붕 뜨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손가락도 똑같이 당했고요. 물고문, 전기고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세트예요. 욕조에 거꾸로 집어넣다가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고 그러다가 전기하고 때리는 건 안 멈추죠. 주먹으로 계속 가슴을 난타하고 머리를 벽과 책상에 찧어대고 구둣발로 발가락을 진지기는 등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은 아내를 들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발가벗겨놓고 무릎을 꿇려 앉힌 채 성기를 때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백하지 않으면 네 마누라를 데려와서 이 꼴을 구경시키겠다고도 하고 네 마누라도 이 꼴로 만들어야 하겠느냐며 끔찍한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태세로 보면 정말 그러고도 남음이 있을 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 실태 기초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고문의 실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고서 한 챕터 제목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월요일 시사 시간에 부작위 범죄를 다루면서 살펴봤던 한나 아렌트의 그 개념입니다. 이 제목 아래 나오는
보고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문으로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순간에도 수사관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전기 고문 중인 칠성판 옆에서 의연하게 샤워를 하고 킥킥거리면서 음산하게 웃음을 흘리는 수사관들 앞에서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실 감각을 되찾았고 그때마다 어떤 저항도 통하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좌절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40대, 50대 가장이라면 흔히 나눌 법한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다 등 가족에 대한 애정어린 말을 주고받았다. 고문 때문에 입을 벌리지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피해자 옆에서 점심을 뭐 먹을지 고민하는 기묘한 풍경이란. 게다가 고문하느라 힘들었다며 보약을 마시는 고문 수사관 앞에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눈물 나는 희극이었다. 사람마다 세계관과 역사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사는 오늘이 과거의 자양분을 토대로 비옥하게 다져진 토양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왜 이 땅에서 민중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많은 권리들이 과거에 우리를 대신해서 투쟁했고 목숨을 잃었고 고문당했던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그 숱한 고문의 기억을 뒤로하고 이 땅의 진보를 위해 싸워주셨던 그 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근태 선생을 비롯해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그 혹독한 고문을 견디면서 말 그대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맛보면서 이 땅의 역사를 한 걸음씩 앞으로 옮겨주신 모든 선배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2026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만드는 이 세상이 선배분들이 겪으셨던 그 고통에 감히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